자, 지방 부동산은 선물보다 더 위험하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선물 옵션의 이해는 요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레버리지를 지는 쪽이 채무자, 그리고 레버리지 이익을 받는 쪽이 채권자죠. 채권자에겐 채무자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신 채무자는 이자 지급과 마진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채권자가 그 담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투자하면 이렇게 돼요. 선물, 레버리지 써서 방향을 베팅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돼요.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죠. 옵션, 자, 이건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과 변동성 베팅을 혼합해가지고 자기가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재건축 입주권도 여기에 속하고 그냥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안 할게요. 그러면 딱 그 권한만큼만 손실이라고 전액 손실이 나진 않습니다. 핵심은 손실의 보험성에 있어요. 그리고 채권, 레버리지 플러스 이자를 받죠. 자, 선물의 이 레버리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플러스 유동성 리스크, 이자를 내기 때문에 특히 금리 때문에 사고가 나죠. 그게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채권, 자, 담보가 세금 노예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세수가 있고 저 세금 노예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노예 새끼들이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쯤 됩니다. 항상 금융이든 이자든 생각하면 딱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이익 아니면 비용. 요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금융이든 이자든 비즈니스는 딱 두 가지예요. 이익 아니면 무조건 비용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은 잘못된 용어다라고 하는 게 워렌 버핏형 투자의 기반입니다. 투자의 주목점을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데 있다. 보통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냐? 그냥 종목 자체를 제일 안정적인 거 혹은 금융공학을 써서 구조 자체를 제일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최저화시켜가지고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커버드 콜 때문에 많이 알려진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분양가라고 합시다. 분양가가 54,000원이야. 근데 현재가 시중가가 55,000원이야. 그러면 프리미엄이 1,000원 있거든요. 평당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걸 ITM 내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으면 등가격이라고 하고요. 동가격이라고 할걸? 어때? 애더머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향상가가 높다.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TM, Out of the Money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사는 이유는 뭐 좀 위험한데 투자해보는 거죠. 지금 행사하면 손해인데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다. 믿는 굳건한 맹신과 믿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것들 조합해가지고 커버드 콜 만들거든요. 대충 이쯤 되고, 그리고 여기 옵션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선물보다 더 안전해서, 선물도 원래 해칭용이에요. 해칭용. 더 안전해서 사는 건데 콜옵션, 풀옵션을 두 가지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에만 투자하는 방법이 스트레트. 이게 방향을 모르겠다.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변동성은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횡보장에서 손실이 나요. 예, 왜냐하면 시간으로 유지하는 비용, 세타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의 비중 조절입니다. 어느 한쪽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어느 쪽에 레버리지 써도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다 땅 양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뭐 저도 데이터 감마를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만 알고, 나머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좀 미천합니다. 뭐 제가 금융공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안 하더라도 어차피 세상의 위험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A를 하라고 하면 A를 실제로 못해요. A 외에 다른 거 전부 다 합니다. 그게 스스로 통제가 되고 되는 사람들, 실행이 되는 사람들, 남이 시켜도 안 되고 자기가 실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알아도 안 돼요. 그게 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신축 분양권 프리미엄, 이게 ATM.
동가격입니다. 잠깐만, 신축 분양권이면은 저기 ITM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ATM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문재인 때도 나왔고 박근혜 정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 문재인이 컷을 내렸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잔금 못 치르게 위약금 내게끔 컷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ATM으로 봐야 돼요. 이거 리스크가 없지 않아요.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대부분 부동산 사람들은 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가격이에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좌파 정부가 이제부터 너네들 잔금 대출 안 시켜줄 거야 라고 하면은 똑같이 지금 현재 위약금 잔뜩 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도 그거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대출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OTM 재건축이 될 거라 생각하는 입주권 프리미엄이고 지금 현재 디벨로퍼들도 쫙 망하고 있고 노랑봉투법이니 이런 거 있어서 도시 건설조차도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토건이라는 인프라 이쪽 하면 사고가 많이 나온다 해서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아파트 건설하겠습니까? 더 하네요. 그래서 OTM 지금 현재 재건축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이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상가 이거는 공실보험 이렇게 해서 스트레틀인데 뭐 요 정도로 대충 하십시오. 방향 무관해서 어느 쪽이든 크게 움직이면 수익이 날 거다. 한 번쯤은 뜨겠지. 뭐 이런 한바지 비슷한 평택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대출과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서 일자리 부족이 겹쳐서 연봉 상승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 자산은 기본적으로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서울을 등기는 무조건 서울에 치는 겁니다. 서울 4대문 안의 부동산 이건 정부 쪽에서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된 독립적인 강남 3구. 왜 강남을 자꾸 죽이려고 하냐면요. 강남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곳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성장한 곳이에요. 완전 민간 셀프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 덜 닿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자유주의화된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안전자산 없습니다. 한국의 장기 투자 자산도 사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부족하죠. 그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그게 전세 제도라는 갭 투자식 선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한 책임 레버리지죠. 이게 터지면 뭐냐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최대 손실 마진콜이 납니다. 그게 역전세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못 주겠다라고 이제 빵 손을 들어버리면 전세 사기가 되죠.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하단 레버리지 사용한 대가인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자, 전세 투자, 전세 임차인이 사실 채권자예요. 전세에 들어간 사람이 갭 투자를 한 사람 신용 하나를 믿고 하는 건데 바꿔 생각해 보면 좋은 아파트 전세를 놓은 사람이 전세를 날릴까요? 아니죠. 빌라, 오피스텔 같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사람들, 즉 돈 없는 임대인과 돈 없는 임차인들이 전세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요. 결국 일본 사람들이 FX 마진 거래에 손을 대는 것처럼 부동산 선물 거래, 갭 투자에 손을 대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꼬라지입니다. 이 지랄맞은 한국 토지티브 구조와 4대 보험이 겹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을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 제도도 그 구조로 돌아갑니다. 남는 현금이 없어요. 전부 4대 보험 내고 그거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 적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면 매번 플랫폼 국감 같은 짓거리하고 대충 구조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자, 부동산 레버리지 갭 투자 선물이고요. 분양권 ATM 옵션이고요. 입주권 OTM 옵션이고요. 그리고 상가보험 스트레트. 요 정도쯤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부동산에 엄청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더 큰 포지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큰 포지션을 위해서.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러니까 수익 양을 극대화하는 거죠. ROIC-웩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만 존재한다면 그걸 레버리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양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손실을 극대화하고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 말 한 적이 있는데 100만 달러의 20%를 먹는 것보다 100억 달러의 5%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똑같은
방식이 이겁니다. 문제는 시간 비용이 계속 소모가 됩니다. 세타. 그래서 흔히 독립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수수료. 그래서 초반에 데스밸리를 겪을 때 기업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돼요. 하루에 16시간에서 14시간 요 사이 정도 일할 수 있는 전천후 인력들만 모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세타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니 선물이니 옵션이니 이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본질입니다. 내 돈보다 큰 포지션을 잡고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크고 시간 비용도 발생하고 방향이 틀리면 강제 청산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사업가의 실력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리고 이제 돌아왔네? 이걸 다시 재투자하면서 레버리지 깔아서 다시 돌리고 그 다음 이제 더 크게 돌아왔다 레버리지 깔아서 돌리고 이게 쿠팡이나 이런 식으로 플라이휠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이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크게 돌리느냐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됐으면 여러분들 저랑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건 할 실력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가죠. 근데 이 부동산도 이거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 테헤란로 그쪽이 원래 스타트업 VCD 쭉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다 죽였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어떻게든 저 강남을 전라특별 배급도 족속도 좌파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올리는 것도 저기 중년들 전부 갈아타게 하면 강남으로 갈아타게 할 테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공공임대도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정치 세법 그러니까 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유럽은 난민을 받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재개발과 연결이 되어 있고 공공임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레버리지가 가장 중요한데 다시 말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선 이익 아니면 손실입니다. ROIC-500 이거 내용이고 환차익이 ROIC에 들어가냐 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달라지잖아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외액을 자기 ROIC로 만들죠. 남에게는 외액이지만 변호사에게는 ROIC가 됩니다. 똑같아요. 좌파들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을 벌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방식을 쓰죠. 걔네들한테는 전체적인 손실이 자기들한테는 이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폰지 사기 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얘들이랑 어떻게 싸우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달콤하지만 그 순간은 매우 짧다. 이게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돈을 한순간 긍정적인 사이클에 버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수익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확 증가할 때예요. 그때 번 돈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위기 시기에 수익률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용도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데 여기에 설명하는 것만큼 단순하진 않아요. 자, 이제부터 지방부동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전세계 투자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요게 이제 일본에 이제 남는 잉여 현금의 흐름이 없으니까 이제 FX까지 손을 대는. 자,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돈이 안 돈다? 4대 보험 없애버리면 아주 돈이 잘 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고임금포들이 전 세계 문제니까 청년들에게 짬 때린 그 대가로 남는 돈이 없어요. 대신 평균 수명이 많이 사라지겠죠.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줄어들 테니까 특히 국민연금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돈이 안 돈다? 포지티브 규제를 없애버리자.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아주 돈이 잘 돌 거다.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돈이 안 돈다? 저 늙어 빠져서 일만 차지하는 노인네들 다 자르고 해고자유화하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요. 근데 안 할 거거든요. 절대 안 해요. 왜? 말이 경제성장이지 쟤들이 경제성장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좌파든 우파든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했죠.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뜯어먹는가 이거 생각밖에 없지. 자, 그래서 부동산도 포지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토지 재정 모델을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글이 난잡해져요. 근데 그냥 그걸 요약을 했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길 바라는데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무한히 올라야만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어느 도시는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무한히 올라야만 세수가 계속 재정이 확보가 돼요. 그래야 세수도 낮춰가지고 기업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정부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보통 잘 돌아가는 곳은요, 낮은 세율로 글로벌 자원을 유치하지만 못 돌아가는 곳은 그냥 돈을 뿌려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북한처럼 돼요. 러우 전쟁 참전 북한군에게 약속이 뭐냐? 평양에 살게 해주겠어. 이거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든 눈치채고 이거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저 뚱땡이 새끼가. 자, 수출 경제를 얼마나 순환 경제, 생산 경제로 바꾸느냐. 이게 정책의 방식인데, 버티는 도시는 컴팩트 시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수축하든 뭘 하든 버티고 잘 올라가는 도시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그런 도시들은 보통 컴팩트 시티가 돼요.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한국에서는 저기 잠실 르웰이 그럴걸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도시 하나의 여러 다기능이 그리고 존재해야, 공존해야 그 도시가 돌아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 금융도 있죠, IT도 있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있죠, 그 다음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있죠, 문화예술도 있죠. 이런 다기능적인 도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올인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 보시죠. 농업만 있다, 혹은 공업만 있다, 혹은 뭐 한 가지 분야에만 올인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 나중에 결국에는 변화를 해야 될 텐데 변화하지 못하면 한 번에 몰락합니다. 그런 게 보통 버티지 못하는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방 죽는 도시들은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해서 변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럼 그 경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대로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가 조선에 의존한 도시죠. 그럼 조선의 사이클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건 임대 가격의 안정을 뜻하는 거지, 아파트 이 소유의 안정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고, 이건 비용이고요, 이건 이익에 관련된 거고. 자, 그럼 연금을 봅시다. 참고로 이걸 이익으로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재원을 줬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상으로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도시에 나오는 돈의 보유세 같은 거는 그 도시에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 도시가 계속 돌아가요.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자, 그럼 연금을 봅시다. 국민연금이든 보험사든 레버리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심지어 더 안전하게 하려고 30년물 선물 해칭하는 용도로도 찾고 해서 더 큰 규모로 몰빵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모든 듀레이션 계산이니 뭐니 하는 것들 다 똑같은 거예요. 채권의 듀레이션이 그 옵션으로 들어가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국채를 사요. 국채를 안전한 곳에다가 큰 포지션으로 사는 겁니다. 더 안전한 곳에 국채를. 그래서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어떻게나 해칭하려고 발버둥 치고 손절하고, 탑다운으로 보면 목표가 거의 제로 리스크에 가깝지 알파가 아닐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이나 부동산에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실패할 일은 생깁니다. 세상은 복잡해라서 예측 못하는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펀치가 무조건 생기고. 부동산은 그래서 사업에 가까운데 이걸 얼마나 제로 리스크화에 할 수 있느냐, 그게 여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재정의를 봅시다. 이제부터 내재 가치는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은 못 팔면 무한 손실입니다. 이걸 가정해서 세타 가격이 무조건 들어가요. 강남 아파트 4대 문화 아파트는 ITM 콜옵션입니다. 뭐 현재가가 옵션가보다 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다. ATM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ITM입니다. 비싸지만 안전하고요, 수요가 항상 있어요. 그냥 규모가 커요.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돼. 그 레버리지 지금 막고 있는 것 뿐이야.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하면 수요 압축으로 압축될 것도 여기로 압축이 될 겁니다. 도쿄 부동산이 오른 것처럼. 그럼 서울의 신축 분양은 뭐냐? 여기 안 말고 이건 ATM 옵션. 현재가랑 옵션가가 같습니다. 적당한 리스크고 방향이 있고, 분양이니까 ITM이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잔금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전라특별배급도와 중국인을 강남에 투입시켜야만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안 위험도 좀 있습니다. 요 사대문안 부동산 말고 그 서울 신축 분양, 그래도 등기는 서울에 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즉 ITM 정도로 볼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엔 ATM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변 시세 본다고 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사는 이유는 미래 가치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 주거와 투자가 겹쳐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지방광역시 재건축은요, OTM 옵션입니다. 터지면 대박이겠죠. 근데 안 터지면 셀타로 손실입니다. 일반인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인이 하죠. 일반인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대중화시키고 싶어 하고. 지방 소도시 갭 투자는요, 선물 매수인데 청산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살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상가는 더 이상 이익을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저는 낭만주의자고 어찌됐든 인생이 청산당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하는 건 뭐죠? 서울 부동산을 막고 위험한 지방 부동산 청년에게 떠넘기려는 좌파 정부와 한국은행이 있죠. 레버리지를 키워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 청산이에요, 청산. 현재 지금 좌파 정부가 하는 건 지방 부동산 짬때리기로 지방은행 주담대 안정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방 정부 부동산을 끌어올려야 지방 재정이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도시는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쟤네들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낮추거나 안정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쟤네들은 월세를 최대한 올리고 여러 가지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지방 부동산, 특히 전라특별 배급도 자기네들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서울에는 무슨 주택임대 같은 거, 공공임대 같은 거 때려 넣는데, 거기서 주로 때려 넣는 게 보수 지역들, 그쪽에 때려 넣어가지고 좌파 족속들을 명부 없이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다. 애초에 이 재무 모델을 아는 순간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함부로 통화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적었던 게 이거죠.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뭐 지방은행 안정을 위해서 떠넘기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40년 고정금리 청년 주담대 하방이 나온다. 근데 부동산은 못 팔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속 돈만 나간다. 그러니까 주담대 연체율은 0.3%로 은행의 대출 상품 중 가장 최저 연체율이니까 좌파들에게 지방 부동산을 권해 주십시오. 지방 부동산 청년 짬 때리기 에 대한 이 좌파들의 전략, 이거를 좌파들에게 돌려주세요. 저렇게 정책을 하는데 빨리 가라고 이렇게 권해주십시오. 좌파들에게. 자, 그럼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드레날린보다 회피나 절망이 가져갈 겁니다. 대립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는 게 싫습니까? 대립을 피하지 마십시오. 뻘소리 하지 말고 주도권을 잡으세요.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주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익 아니면 손실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최대한 서울 외곽으로, 될수록 경기도 외곽으로, 될수록 지방으로 쫓아내십시오. 약탈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상대의 보급로를 가져와서 우리가 쓰면 거의 2배다. 상대의 보급을 태우면은 딱 그만큼 이익이지만, 그 보급로를 빼앗으면 그만큼 우리가 써먹어서 이익이다. 2배로 이익이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에 붙어있을 기반을 닫고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좌파 없는 서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가 평양이 될 겁니다. 공공임대 전라특별 배급도 투입 방법이겠죠.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부동산과 중국인 무비자를 늘릴까요? 표가 되니까. 그 표가 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애초에 서울의 구청장들이 전라도 출신들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 전라도에서 전부 올라와서 상경해서 이거잖아요. 부동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저 중국인 지역 늘리는 것과 강남 공약 그리고 각종 방법론들을 알 겁니다. 중국인 지역 늘리고 전라도 인간들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서울을 정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유럽은 티나게 난민을 받았을 뿐이고 한국은 이게 1, 2년이 아닌데 김대중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기에 버티면서
좌파 없는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전라특별 배급도 좌파 족속들은 저기로 몰아넣읍시다. 지방으로 최대한 몰아넣읍시다. 저 위험한 자산 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저 인생 청산은 좌파들에게 시켜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청산됩니다. 대립을 피하지 마십시오. 적을 저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2배 이익입니다. 즉 양극화될 겁니다. 이익 아니면 손실로. 지방 부동산은 선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서울 핵심 아파트, 수도권 신축 분양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방광역시 재건축 여기는 그냥 선수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청산형. 청산도 불가능. 인생이 청산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없으면 무한히 세금과 내구재 비용만 나가요. 그래서 보유세로 올린다는 게 이 개념입니다. 선물은 계좌가 청산되지만 지방 부동산은 인생이 청산됩니다. 그래서 좌파를 밀어내서 지방으로 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에 남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럽고 힘들어서라도 서울에 남는 겁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청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레버리지의 질 자체가 애초에 위험합니다. 손실의 상한선이 무한해요. 지방 부동산은 선물보다 세타가 더 가혹하고요. 인구 감소는 만기 없는 무한 하락입니다. 수요 수축 시 서울 컴팩트 시티로 그쪽 위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보이지 않아서 탈출이 불가능하고 즉 보이지 않는 이런 펀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청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차하면 인생이 청산됩니다. 자, 채권 투자자는 안전하려고 선물을 해칭으로 사용하죠. 제가 뭐라고 했죠? 레버리지 쓰는 건 안전한 데다가 레버리지를 써서 더 큰 규모로 넣는다고 했죠. 부동산에서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해칭할 선물이 주담대고 그럼 그 주담대 가격이 무한히 감소해요. 지방 부동산에는 근데 이게 있어요. 선물 해칭하는 용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저 주담대 부동산 가격이 채권에 대한 선물 해칭용이거든요. 근데 그 해칭할 시장이 있으려면 유동성, 거래 유동성, PD, PPD, LP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그런 게 있으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냐? 공공기관 지방으로 계속 던지려고 하잖아요. 자, 다른 거 하나 없이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중단이야 많을 테고 건설 투자 2023년 4분 그 1분기부터 쭉 보면 계속 마이너스 계속 진행하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 토건도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프라 그리고 건설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건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돈 뿌리고 있죠.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은 2030년에 무조건 서울 월세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십시오. 그걸 핵징을 해야 됩니다. 자, 목표점이 몇 가지 있어요. 모두 달성할 필요는 없고요. 지향점은 맞아요. 좌파 없는 서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청산당하지 마시고 좌파들의 인생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저 착취 압제자들에게 승리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경제 실험인데 그 경제 실험은 실패하든 뭘 하든 대중은 그놈들을 처벌하지 않고 심지어 저렇게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지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선동하면은 혜택 그대로 받으면서 그 짓거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에겐 동정의 가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악한 착취 압제자 족속들입니다. 그럼 쟤네들에게 대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데다가 관용을 싸구려 쓰지 마십시오. 관용은 자기 복을 나누어 주는 건 곱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다 복을 나누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저 좌파들을 숙청하는 거. 이 경제적 숙청에서 견뎌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잉여현금을 제일 많이 모아야 돼요. 제가 말했듯이 저 단기 자산, 저 주식에 들어가 있는 단기 자산들이 언젠가는 장기 자산으로 전환이 되겠죠? 경제 성장은 더더욱 안 될 테니까. 그럼 뭘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가겠죠? 저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